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와서 어제 스타트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두 시장 모두 올랐고요. 특별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도 초반에는 강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고 한미약품,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발목을 잡혔습니다. 0.87%, 20포인트 오르는데 그쳤고, 코스닥은 3%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였습니다. 이 설 전에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 걱정했다면, 이제는 뭐가 오를까, 선두에 무엇이 있을까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IT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SK니까 좀 삐걱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다시 좀 쳐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을 얼마나 가질지를 두고 봐야 되겠고요. 미증시가 간밤에는 대통령의 날로 휘장해서 우리 증시 중립적으로 출발합니다. 야간 선물은 좀 밀렸습니다. 0.35포인트 하락한 상황에서 중립 혹은 약보합권의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또 방향성, 맥점들 짚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연휴 사이에 글로벌 증시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어제 갭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갭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조금 고점에 비하면서 눌리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흐름들은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시장에 점수를 주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 상승수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 굉장히 좋았었고, 어제 거래소가 시가 대비해서 좀 밀렸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쉬어갔거든요. 사실 설 들어가기 전에 3거래일 동안에 거의 한 10% 정도 올랐었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빠지는 사유 또 나왔습니다. 그건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시장 점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느끼는 부분들 포인트가 다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종목들은 낮아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점수가 높기 어렵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쉬었지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어제. 그럼 어제 점수도 낮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일 미증시가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 이 휴장이었고, 중립적 출발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 거래는 약간 하락 쪽 움직임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약간 하락 쪽에 가까운 흐름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의 추가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이랬죠. 겁내지 말고 이제는 사야 될 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잘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기간이 또 남아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빠지는 증시만 며칠 보다 보면 계속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증시를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기억하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세게 빠졌다가 이틀 정도 세게 올라오는 V턴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한 2, 3주짜리 수직기 울기 낙폭을 갖고 있는 시장이 갑자기 V턴을 보여가지고 전고점을 다이렉트로 넘어간다?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 기울기로 빠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늘 제시드리는 이 단어는 반등 목표치입니다. 어떤 시장도 한번 크게 빠진 다음에 단기 낙폭을 단기간에 반영을 하면 자율반등 구간에 들어갑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낙폭의 50%를 뭐 채우고 어쩌고 뭐 이런 식의 뭐 기술적 흐름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속도가 일반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속도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이게 뭐 지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뭐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하락폭의 절반을 메꾼 다음에 속도를 좀 죽이고 다시 재상승을 보이는 구간, 그러니까 하락폭의 절반 포인트를 세게 뚫어내는 구간, 이 구간서부터가 우리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 다 시장에서 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단기 급락하는 시장에서 첫 번째 투매에 빠져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 반등 목표치에서 적절한 이익 실현과 이후 재매수 움직임들을 가이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략적인 포인트로는 한 2,400 후반대에서 2,500p 정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자리에서 뭐 한 50p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바로 달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물을 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에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 탄성을 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작고 그래서 반등 탄력이 조금 소진된 이후에 재상승을 보이는 그림, 이런 그림 쪽으로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변수들은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일단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져요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일단 다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림 하나 보이죠? 일단 물가 데이터는 이번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높구나. 이번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세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가 세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이미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선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이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하던가요? 가격에 전가를 네, 시키겠죠.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죠.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그게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는 뭘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구나라고 피부에 와닿는 거죠. 이 물가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갑자기 뚝 분질러지는 물가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이 정도 물가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나오는 반응이야 라는 거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증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이번에 물가가 굉장히 잘 나왔고 소매 판매가 훅 빠졌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기간이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전 공식대로 한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값이 빠진 걸 보고 최악의 해석을 하면 야 물가가 올라지니까 판매가 줄었구나, 소비가 줄었구나, 샴푸 값이 비싸져서 세 번 짜든 거 한 번 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야 심리지수 값은 이렇게 좋은데 소매 판매 값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요거 노이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물가 쪽에서의 힌트를 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가 가지고 금리 가지고 크게 시장을 흔들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페드가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보고 있는 2018년도 구간만 한번 보시죠. 2018년도 구간만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올릴래 4분기에 올릴래 이 차이에 불과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이 가이드는 3, 6, 12월의 가이드를 갖고 있었던 거고 이번 2월 조사치는 3, 6, 9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3, 6, 9 갈래, 3, 6, 12 갈래 뭐 요 부분에 대한 차이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 6, 12월에 있었던 금리 인상 가이드가 3, 6, 9로 바뀌었다라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텀 금리가 2.75고 2020년 금리 예상치가 3% 정도 되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맥스 포인트도 한 3%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근접한 금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우려를 추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제가 표현을 써놨습니다.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가가 정말 우려가 돼서 시장이 밀렸다.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우려감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말서부터 해서 2월 초까지 글로벌 증시가 일거에 좀 쏟아지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게 금리가 됐건 물가가 됐건 뭐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팩트건 팩트가 아니건 간에 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물가 움직임 빠지기 시작했고 앞에서 봤었던 금리 움직임 반영할 만큼 반영했고 금주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뭐 말년병장 옐런이 이 당시까지는 말년병장 옐런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시장에다가 판을 깨는 뭐 코멘트를 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그림들이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올랐었던 변동성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변동성 지수도 많이 내려왔네요. 예. 이게 빅스의 예. VBIX니까요. 빅스의 변동성 지표예요. 예.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바늘처럼 솟구쳐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장에서는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해요? 라는 쪽에 우려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등에 대한 가이드를 끌고 가실 때고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 목표치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이상 시장을 보여주는 타이밍에서는 다시 또 적극적 마인드로 시장을 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그림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가가 이제까지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증명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색 띠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시장, 뭐 이런 시장, 이런 시장, 뭐 이런 시장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뭐 디플레이션이 어쩌고 뭐 마이너스 금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주고받았을 시점이거든요. 그 당시 시장 기억해 보시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가와 시장이 동반 상승을 보이는 이 국면이 2016년도 이후에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 가지고 시장을 꺾는다? 그럼 이제까지 2년간의 이 공식을 전면으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지 말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랜 상승에 지쳐 있었던 피로감이 상당 부분 좀 쏠려서 반응이 나왔고 그거를 만들었었던 변동성이 안정세로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금리와 물가가 크게 자극받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은 지난 설 연휴 들어가기 전보다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쫄아서 팔 때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의 의견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반등 목표치에서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점을 집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이든 상승이든 나온다면 이제 IT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반도체주가 그동안은 이제 뭐 고점 논쟁이다가 이번에 이제 핑계는 애플이 뭐 중국 업체가 손잡는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도체하고 철강주들도 우려만큼은 아니지만 뭐 중형, 중소형 철강주들은 꽤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반도체 얘기서부터 하죠.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할게요. 예. 삼성전자가 핸드셋을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면 뭐 부품 업체들한테 뭐 팔을 꺾는 기울기가 옛날에는 뭐 한 120도쯤 꺾었다라고 한다면 많이 남을 때는 한 90도쯤 꺾겠죠. 그러니까 깎아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뭐 부품 단가를 좀 하락 압력을 넣는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듀얼 벤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독 밴더를 쓰면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듀얼 밴더를 놔두고 이쪽에다가 가격이나 압력을 넣어보고 저쪽에다 가격이나 압력을 넣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쪽에다가 물량을 더 주는 구조를 끌고 가죠. 근데 애플 입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죠.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얘네들도 뭐 위탁 생산을 하고 뭐 밴더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 밴더 들어가 있는 시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OLED 패널 시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나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션이 작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쪽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밴더인 동시에 경쟁자죠. 예. 최대 경쟁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닝값을 많이 쌓아가지고 투자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면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뭐 시장에서 일부 얘기가 좀 돌았던 거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뭐 코멘트가 나왔고요. 중국 업체입니다. YMTC, 뭐 칭화 유니그룹이 주요 투자자로 올라가 있는 메모리 회사인데요. 여기다가 애플이 낸드 구입 협상을 시작했다 라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맨 윗줄만 읽으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떨어지겠네. 그러면 애플에다가 대고 있던 메모리 쪽에서 비중 떨어지겠네. 이게 가장 처음 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뭐 반영을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럼 YMTC가 잘 뽑고 있냐? 뭐 실제로 생산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잘 나오고 있냐? 라는 부분을 찝어봐야죠. 일단 올 하반기나 돼야 낸드 쪽에서 의미 있는 퍼포먼스 생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이 상황도 아니고요. 그 YMTC가 얘기하는 퍼포먼스라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3D 낸드에서 96단 논하고 있을 때 얘네들 지금 32단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 대만의 메모리, 뭐 D램 업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경쟁하던 시절, 이때 경쟁이 끝난 가장 큰 이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미세화 공정이었거든요. 한 장의 웨이퍼를 가지고 얼마만큼 짜잘하게 잘라서 많은 양의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미세화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이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골든 프라이스 전략이 승리를 거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얘네도 3D 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원가 비중 낮게 고사양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꺾는다?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반등 목표치에 대한 고민이 나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전에 상승폭이 좀 잡혀 있었고 여기에서 하차하는 물건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구매 협상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철강 쪽 얘기도 하게 되면 철강의 큰 그림부터 말씀을 드리죠. 철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네, 뭐 답이 필요 없는 네, 얘기죠. 철은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철땡이를 미국 땅까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운반비가 어떻게 될까요? 운반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철이라는 거는 수출 데이터가 잡히는 건 가까운 쪽이 원래 가까운 쪽이에요. 뭐 중국과 우리라든지 뭐 요런 가까운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포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 비중이 뭐 3%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어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역 확대법 232조가 우짜우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소개만 먼저 해드리면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마이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메이드 인 USA 철강을 갖고 오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생산기지들을 안으로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철강업의
이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모든 국가들한테 철강 수입에 대해서 24% 관세를 부과하거나, 콕 집어서 12개를 찍었죠. 한국,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쪽도 12개를 찍어서 이 국가들한테 53%의 관세를 때리거나, 나머지 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싫으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작년도 총 수출의 63%로 쿼터를 할당하거나, 이게 나온 세 가지 권고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결정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일부 뭐 플러스 요인이 아닌 거는 뭐 확실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의 철강 수익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의 철강 수출도 이미 떨어져 있는 레벨이고요. 한국의, 미국의 철강 수출도 떨어져 있는 레벨입니다. 여기서 강관유를 제외할 경우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서부터 뭐 이 뉴스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무역 확대법 232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제 포스코 주가나 현대제철 주가가 어떻게 위치했는지가 그냥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출발은 굉장히 낮았고 오전가는 낙폭이 깊었습니다만 다 채우거나 플러스로 반전 지어서 끝을 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 뭐 시장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슈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큰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철강 얘기까지 했고요. 앞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반등의 목표치에 대한 어느 정도 채워왔다는 그런 네. 얘기를 하셔서 고민해야 될 게 또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2500P가 단기 반등 목표치라고 우리가 일단 가이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을 다이렉트로 뛰어넘으면 뭐 최고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서부터는 뭐 설 연휴 직전에는 빠져있는 시장이니까 난 이만큼을 뭐 메꾸겠소라는 계산 없이 그냥 사면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등 목표치를 고려한 매수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진짜 게임은 반등 목표치 이후에 탄성이 떨어졌다가 그 포인트를 넘기는 시점에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쉬운 게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생긴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시장 방향성 논의였습니다. 이제 설 지나고 어제 첫 장이 열리는 날이었고요. 방향성 오늘 추가적인 얘기 했습니다. 좀 더 압축해 가면서 구체적인 뭐 종목 이야기들 또 이번 주 중에 이어가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